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총선 결과와 앞으로 정치권 전망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고요. 조금 전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뜻을 받들겠다 이런 이야기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제 그 대통령 2년 차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그 중간 평가 성격은 이제 부인할 수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큰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의료 개혁이든 그다음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게 그 큰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개혁은 혁명보다 힘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저항 세력이나 당장은 이제 표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의료 개혁만 하더라도 큰 방향은 정원이 맞죠.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아마 이제 개혁 추진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그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이제 경청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부족한 게 없었는가 이걸 이게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을 하시겠어요? 일단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국민들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민생을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맡겨서는 더 이상 좋아질 게 없겠다라고 하는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개혁 정책을 했는지 어떤 개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뿐더러 야당과의 어떠한 경쟁 관계 속에서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래서 야당을 총선에 있어서 이기기 위한 검찰을 도구로서만 생각해 오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민생 경제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크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어떤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을지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3년 너무 길다.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들을 내걸고 벌써 한 13석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나눠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격전지를 좀 살펴볼게요. 출구조사만 봤을 때는 이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출구조사와는 달리 이번에 당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5선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출구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가 이제 절반인데 사전투표는 이제 또 여론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되기 때문에 출구조사만 하는 것보다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도처에 그런 게 있을 거고 실제 출구조사만 보면 100석 미만도 그 우려가 될 정도로 실제 그 뭐 90석, 80석까지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개표는 이제 109석입니다. 이 말은 이제 100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100석이 넘으면요, 뭐 150석이나 110석이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의 성편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당도 마음대로는 못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100석 미만으로 무너졌다면 그러면 이제 그 탄핵도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법률안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건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뭐 출구조사하고 이렇게 결과가 좀 달랐고 그나마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이제 사수해서 개헌 저지선 100석은 이제 넘긴 거 그나마 그 부분은 좀 다행이다 이래 봅니다. 이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른 적이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는 출구조사가 맞은 편이었는데
특히 마포갑, 동작을 분당갑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 경우에는 출구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본투표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의 여론조사 비율들을 동원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샤이보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론조사라든가 사전투표에 잘 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 여당의 굉장히 텃밭과 같은 지역구이고 또 특히 후보들 자체도 중량감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험지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이 의석까지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처럼 출구조사 결과가 달랐던 지역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대담 중간중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지만 당선자들의 소감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특히나 한강벨트 중 서울 동작을 앞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2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던 나경원 후보의 당선 소감 한번 직접 들어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 잃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선거에 큰 의석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정치,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더 커진 힘으로 이러한 정치를 해나가는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대단히 어려운 흠지를 지난 20년간 저 전재수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일궈왔습니다. 흠지를 일궈온 만큼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북구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해병대 출신으로서 저에게 이러한 숙제를 주신 해병 전우들 잊지 않고 최상병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서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3선 의원이 되는데요. 더 커진 힘으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북구 주민들께 더 크게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후보 당선인의 이제 당선 소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나경원 당선인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이제 5선에 성공을 하게 됐잖아요. 앞으로 뭐 어떤 모습들을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당권 도전, 그다음에 그 서울시장 도전, 그리고 이제 그 대권 도전이 저는 있다 봅니다. 근데 그 당권은 이제 그 옛날에 이준석 대표한테 바람에 한번 이제 고배를 마셨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뭐 대통령실의 압력인지 뭔지 할 때 이번에도 주저앉은 이런 게 있죠. 따라서 이제 그 당권 도전 가능성보다는요. 제가 보기에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임기가 이번에 4번째 했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로도 뭐 훌륭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간다면 이제 자유파 보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대권까지도 꿈꿀 수 있는 이런 데 그 능력 있는 자격 있는 정치인이 내려봅니다. 예, 이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이제 민주당으로서 이제 패배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미는 또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실제 이제 유삼영 총경이죠, 총경. 예, 예. 이분은 이제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동작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죠. 그냥 이제 낙하산처럼 이게 동작에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7번인지 아마 8번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국 이재명 대 나경원 구도가 된 거죠.
근데 그 나경원 당선이죠. 지금은 예, 대표가 당선인이죠. 워낙 근데 그 지역구 관리를 잘했어요. 실제 국민의힘의 원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관리를 모범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여론 출구조사까지도 이게 달랐지만 실제 그 밑바닥을 워낙 잘 관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압승했다 이래 봅니다. 예, 이 결과와 또 앞으로 이제 나경원 당선인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작을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에 도전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량급 국회의원이었고 앞으로도 뭐 당권이라든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작을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뭐 서울시장 도전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우선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잃었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오늘 곧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에 머무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몇몇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누가 당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제대로 당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을 때 당권 도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저번처럼 당권 도전했다가 대통령실의 압박과 뭐 국회의원들의 연판장에 의해서 그만 중도 사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졌을 때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경원 당선인의 당선 소감에 이어서 부산 북구 갑이죠. 전재수 당선인의 소감까지 듣고 왔는데 이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이 낙동강 벨트의 또 핵심 지역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자, 예측과는 다르게 18석 가운데 17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거든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평가해 봐야 될까요? 아마 근데 그 부산에서 상당히 막판에 그 보수 대결집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워낙 근데 그 전체 총선 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러다가 근데 그 개헌 저지선 100석이 무너지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그 보수층들이 대거 그 직결해서 아마 부산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현역이 3명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 최인호, 박재호 의원은 그 낙선하고요. 유일하게 그 전재수 의원이 삼성고지 올랐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아마 이제 부산에서 이 북구 갑이요. 상당히 민주당이 원래 텃밭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재수 의원이 이제 워낙 지역구 관리도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병수 의원은 너무 이제 부산시장 출신이지만 몇 번 이게 지역구 옮기면서 희생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게 갈고 닦은 전재수 의원들에게 역부족이었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지난 총선에서 뭐 낙동강 벨트 9석 가운데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좀 패배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민주당의 패배가 맞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좀 숙제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가졌습니다만 부산에서 오히려 의석을 잃었고 전재수 의원 한 석만 가졌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바람도 불면서 조국혁신당의 바람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이런 선거에 응원을 보태면서 부산에서도 어느 정도 출구조사처럼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0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그리고 성남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국회의원이고 또 인천으로 옮기면서 인천까지도 민주당 세가 굉장히 확장적으로 나왔는데 PK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대권을 바라보는 당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해결책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 야당의 탄생으로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소야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장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인데요. 일단은 뭐 당장 뭐 특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다, 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나요? 지금 이제 그 공언한 바에 의하면 예. 조국 혁신당은 이제 그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 거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할 거다. 이런 건 이제 공언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최상병 뭐 특검법. 근데 저는 이런 데 정치 공세 특검법 하면 이게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아주 중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애매한 게 뭐 직권남용이라는 게 가장 애매한 죄가 직권남용이에요. 직권을 이렇게 행사했는데 남용이냐 아직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최상병에 대한 외압도 직권남용이고요. 이런 게 문제될지.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이거는 이제 그 딸 논문 뭐 이모가 좀 도와줬는지 이모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특검을 한다? 이러면 이게 역풍 불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게 정치 공세 법을 밀어붙이면 결국 에 대통령은 다시 또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재결할 때 이제 100석이 넘잖아요. 109명이 똘똘 뭉치면 또 부결되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야당도 이게 잘해서 이번에 다수당 된 거 아니잖아요. 좀 더 겸허한 자세로 협치를 해야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정치법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말이 안 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특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명품백 이런 문제라든가 또 그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특검 얘기는 나올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압승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표창장 하나만으로도 압수수색되고 전가족이 압수수색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범죄 수사를 별건으로 이끌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렇게 보호를 하고 검찰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정말 공정과 상식이 없는 내로남불 정부구나. 이걸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뭐 최상병 사건 대통령이 100석 이상을 국민의힘이 확보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실 발견에 대해서 외면한 채 야당이 방탄하는 거야, 거부권 행사해도 돼, 입법 독주하는 거야 라는 비판만으로 갔을 때 윤석열 정부 3년 후는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역사의 비판적인 어떤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바꿀지 회의적이지만 바꾸지 않으면 역사적으로는 본인이 대통령 한 것 말고는 남은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당권을 두 번이나 이게 도전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2년씩 다 바뀌었죠. 아마 이제 당권을 연임한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사법 리스크요. 이게 총선 승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의 두 축은요, 법치주의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이제 국민이 다수로 다수당 됐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다수결이 아니고 오로지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따라서 저는 총선에서 승리한 거하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총선 전날도 재판 받았죠. 예.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재판 받아야죠. 받고 이제 곧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부터 쭉쭉 선고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 미완에 수사 중인 것도 있죠. 쌍방울 대북 송금부터 여러 가지 남아 있거든요. 저는 추가로 기소하고 빨리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재판해서 유죄일 때는 유죄로 선고하고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 우리가 총선에 의석을 이렇게 다수당이 됐다 해서
법원까지 눈치 보고 이게 그 사법 절차를 이렇게 진행 안 하면 이거는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게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사법부가 철저하게 판결해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법정 구속하는 이게 바로 법치가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예. 총선 결과와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별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러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론도 그렇고 관련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총선에 승리한 게 뭐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게 맞죠. 그건 예. 맞는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 동안 2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좀 재판을 연기해 달라라고 사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뭐 무조건 재판에 나와라. 선거 전날도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부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법부가 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2주 정도 연기해 주는 것 자체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이 결집하는 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사법부가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되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이 법률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 바로 수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앞으로 정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선고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법 리스크를 잘 해결해낼 수도 있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리더십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내 리더십은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총선 공천 과정에 있어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고 결국에는 친명들이 많이 원내에 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리더십 자체는 공고히 될 것 같고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명 체제가 가능한 건가요? 연임이라는 게 가능한 이제까지 겁니까? 관습적으로는 연임을 한 적이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임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시나 차기 당대표가 이재명 친명 체제로 돌아갈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굉장히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총선 승리를 했으니까 예. 뭐 리더십이 굳건하겠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게 만약에 법정 선고가 이제 곧 선고할 거예요. 공직선거법하고 이제 위정교사는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도 계속 과연 양 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200석, 뭐 180석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개헌선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 책임론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잠시 후 11시에 입장을 또 밝힐 예정인데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하나하나 과정을 복귀해 보면요, 예. 뭐 큰 잘못은 없다 봐요. 이분이 당이 진짜 어려울 때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구원투수로 등판했어요. 뭐 9회 말 투아웃에 등판했다 해서 항상 이게 홈런 다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홈런 치는 게 이례적인 일이죠. 이런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선당 후사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 탈진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만 이제 정치인은 중요한 게 결과 책임이에요. 정치인은 이제 결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총선 결과가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민주당은 의석이 줄었는데 대승했다 그러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4년 전보다 늘었는데 대참패라는 거예요. 참 이게 기준이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뭐 기대에 못 미친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109석이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11시쯤에 네. 발표하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좀 사임하고 그런 데서 이제 저는 정치를 떠날 거로 안 봅니다. 충분히 그 자질 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번에 또 실패가 오히려 이제 그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재충전을 잠깐 한 다음에 차기 대권이나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재충전을 할 것이다. 정계를 떠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맛은 좀 봤을 것 같아요. 지역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굉장히 에너지가 솟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탈진할 수 정도까지 열심히 뛰었다는 점과 있고 또 이번이 참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자체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만 다만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가 또 황상무 수석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너무 실기해서 사퇴해야 하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사퇴를 하더라도 얻는 포인트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라도 좀 잡아서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중도 표심을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냥 유승민 전 의원 혼자 처량하게 차량 운전하고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들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좀 뛰는 모습들이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에 어른이 전혀 없었어요. 김기현 전 대표도 그냥 내보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내보냈고 뭔가 당의 중심을 이루었어야 됐던 당의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군대로 따지면 신병들이 열심히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변에서라도 도와줬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혼자 너무 급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시 뒤 11시쯤에 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을 밝힐지 저희가 함께 좀 들어보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 요구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적이라는 말을 이제 잠깐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을 것인지. 근데 아까 또 초반에 말씀하시기에는 이 정책에는 큰 잘못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응답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국정 기조의 이제 큰 방향을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와서 의대 정원 확대를 그냥 백지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뭐 노동개혁, 그다음에 이 교육개혁,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방향은 이제 그 원칙이 옳아요. 따라서 이제 그대로 이제 원칙적으로 큰 방향 그대로 밀고 나가되 다만 중요한 게 아무리 방향이 옳고 하더라도 개혁은요 결국 이제 개혁 대상이 있고 또 피해보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제 면밀하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설득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요걸 좀 저는 보완해야 된다. 지금 조금 더 일찍부터 우리 의료 관계자들 여러 데 대화를 하고 좀 했으면 이게 마지막 선거 며칠 앞두고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좀 빨리 이게 더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데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그 큰 방향의 기존을 밀고 나가시되 조금 더 소통은 강화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 소통의 어떤 대상에 야당 대표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야당 대표 중에 조국하고 이재명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하고 대통령이 만나면 사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게 구속이나 사법 처리 시킨 다음에 새로 지도부가 개편되면 그때 대화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임기 5년 내내 한 번도 못 만나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까지는 만났으면 했는데 뭐 만날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나 국민 입장에서 뭐 대통령이 변한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대 증원 문제도 뭐 증원이 충분히 필요해요. 뭐 제주도라든가 강원도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증원을 해야 되는데 뭔가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국민의힘 표심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느슨하게 협의를 진행했어요. 또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술이 지연되면서 응급실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입원해 있는 분들이 수술을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 가족들과 환자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와 타협은 못하더라도 타협하기 위한 과정들을 진솔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표계산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대 증원 문제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나쁘게 돌아갔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무슨 개혁을 하고 있지? 저는 제 머릿속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무슨 정책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게 또 굉장히 큰 문제고요. 문제는 민생이 가장 큰 문제인데 대파 사건으로 대별되잖아요. 대파가 875원이다. 이 정도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자괴감을 가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2조 심판론 그리고 범죄자 심판론을 통해서 검찰의 시각으로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검찰 권력을 이용한 어떤 수사 정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조국 혁신당까지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당 대표가 당을 만들었는데 한 달 반 만에 12석, 13석을 바뀌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예 지금 검찰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은 좀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과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이 당정 관계입니다. 당장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당과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당정 관계 저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서로 이제 상대 너 탓이다. 이러면 이게 공멸합니다. 서로 이제 자기 잘못, 서로 내 탓이다. 이러면서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배가 9석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똘똘 뭉치면 이게 109석이나 180석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협치 안 하면 법 하나 통과 못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의석수 109석에 지금 좌절할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어떻게 운명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당정이 윤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면요. 민주당이든 조국 혁신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률 하나 마음대로 통과 못 시켜요. 거부권도 살아있고 또 이게 패스트트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더 이상 책임 공부하면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서로 분열해서 갈라져 버리면 다 백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보수나 여권이 공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 탓하지 말고 서로에게 자기가 부족한 것은 없었냐.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에 뭉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탓하지 말고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과연 뭉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특성상 지금 현재로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적 쇄신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가 그랬잖아요. 잠시만요. 뭐 정이 많아서 잠시만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저희가 두 분께 이제 당정 관계와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어떤 것들을 당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내각을 뭐 개편하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개혁 정책을 아마 이제 그 인적 쇄신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일단 대통령실은 이제 그 개표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쉽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이제 그 필요하면 이제 실장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개편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각도 뭐 쇄신이 필요한데 예. 다만 이제 지금 이런 국회 의석에서 과연 이제 총리나 장관 청문회나 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들어오는 속보에 의하면요.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들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 역시도 대통령의 구두로 사의를 표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정을 쇄신하겠다, 또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인적 쇄신이 뭔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런 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거친다는 거죠. 인적 쇄신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고 국민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동정 표심을 가질 수 있었을 건데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떠나갔는데 이제서야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나요? 예, 이관석 비서실장이요? 아니, 사과를 했습니다만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대신 전달했습니다만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질의응답을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일단 문자 메시지로 그냥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또 질의응답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공개가 언제나 다시 공개로 바뀔지 도어 스태핑이 없어진 이후에 기자들과 대통령과의 만남, 결국 국민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재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민심과 유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국민들이 진실을 원한다고 한다면 협조를 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 나서야 되는데 왜 거부를 해서 이런 비판적인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을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통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 야당 대표와의 소통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자 간담회라던가 이제 뭐 대국민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그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소통에 능하시고 소통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따라서 이제 그 가능하면 이제 그 직접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이런 게 그 필요하고요. 언론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옛날에 MBC 기자 뭐 바이든부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도어 스토핑도 이제 저는 필요하면 재개할 수 있는 거고요. 언론인과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소통을 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야당과 소통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과도 소통해야죠. 협치가 중요한데 다만 이제 조국 대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소통합니까? 이재명 대표 매일 지금 일주일에 이제 또 3번씩 재판 가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정리되면 뭐 원내대표도 있고 또 이게 그 민주당의 파트너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하고 이게 당대당으로 소통해서 국회에서 이게 법률을 잘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따라서 의회는 의회 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소통을 그렇게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 듣고 왔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선 국정 쇄신을 해야 하고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수석 등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윤 대통령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관계자가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는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원인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도 듣고 왔고 관련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 11시쯤에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좀 밝힌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에 관해서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비례대표 개표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12석의 의석을 이제 확보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내 제3당이 된 겁니다. 앞으로 22대 이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3당을 하게 된 배경부터 보면 예.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선명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이런 게 그 야당 지지층한테는 열광적이었죠. 선명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정심이 좀 있었어요. 너무 이제 그 물론 표창장 위조나 이런 게 잘못은 있지만 정경심 부인부터 이제 딸까지 좀 이게 그 멸문지화 정도 이런 게 좀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야당 내에 이런 동정심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그 선전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도 이제 경쟁 관계일 거예요. 물론 이제 둘 다 사법 처리가 돼버리면 두 분 다 출마 못하니까 경쟁이 안 되지만 뭐 이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사법 처리가 안 된다면 이게 그 잠재적으로는 야권의 그 두 대선 주자거든요. 앞으로 이게 긴밀한 협조는 힘들 것이다. 서로의 경쟁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원내교섭 단체는 아직 20석이죠. 예. 아직 20석이에요. 국회는 이제 원내교섭 단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인 역할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10명이니까 법안 발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통과가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면 장기적으로는요. 아마 이게 옛날에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하고 이게 합칠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궁금한데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할까?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예요. 저는 좀 우호적인 관계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총선 4년 남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굳이 급할 게 없는 거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과반수, 단독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특히 뭐 개혁 입법 과정에 있어서라든가 범준안 통과에 있어서 특별하게 뭐 조국 혁신당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경우 빼놓고는. 근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말하는 한동훈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결국에는 뭐 민주당이 특별히 반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로 갈 것 같고 다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다라면 구속이 되고 차기 번호의 비례대표 의원이 또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본인의 조국 혁신당으로서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 갈 것 같아요. 다만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자세로서 차별화를 가져갈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의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향후 대권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 구도가 될지 여부도 다 대법원 판결, 사법부 손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개혁신당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자, 비례대표 3%의 개혁신당 넘겼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4수 끝에 원내에 이제 진입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그 당선이 된 거는 그 공영훈 후보가 스스로 이제 자멸했던 거죠. 내부 정보 이용을 한 이제 그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이제 그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역전극을 벌인 거고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하고 관계는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게 이준석 개혁신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이제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탈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더 이게 그 아마
서로 이제 공격하는 이런 관계예요. 따라서 야당에서 조국 혁신당보다 더 아프게 아마 이제 그 집권 여당을 공개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좀?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정말 뜻밖의 결과고 본인도 뭐 감동했을 것 같아요. 사수 후에 당선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선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좀 굉장히 꺼림칙한 당선이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이준석 전 대표 결국에는 다 부활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민들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 자세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운 좋게도 공영훈 후보의 아파 찬스 의혹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두 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국민께 사과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거취와 관련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 특별한 이제 거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총선 결과 관련해서는 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었잖아요. 그럼 아까와 동일하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 아까 사태 아마 성명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저는 가장 인상 깊게 그 제가 들은 거는요. 예.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본다. 예.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이 말은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그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를 계속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지만 저는 이런 데 깊은 성찰, 본인이 아마 처음 정치하면서 많은 걸 이렇게 또 깨달았을 겁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따라서 이제 좀 성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지 고민하면서 아마 차기에 더 큰 정치적 꿈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일단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거를 볼 것 같으세요?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한다는 것은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긴 호흡으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쳐 보이고 힘도 빠져 보이고 의욕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쉬면 좋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길이다. 근데 바뀌어야 된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저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100일 동안 자신은 나름대로 이종섭 호주 대사도 빨리 그만둬야 되고 황상무 실장도 수석도 빨리 그만둬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본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은 결국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및 스스로의 변화라는 것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나라 걱정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차기에도 정치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놨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조언 드린다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사법부에 좀 맡겨두고 국민의 민생에 좀 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좀 앞장서서 좀 나아가는 것들이 그나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좀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좀 앞서가는 질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더 큰 꿈을 이제 꾸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난 뒤에는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당장은 이제 뭐 당권 이런 건 아니고요. 당권은 이제 그 사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뭘 하겠습니까? 뭐 저는 대권에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제 그 3년 뒤에 대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그 준비하지 않기를 봅니다. 예, 뭐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권에 꿈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려고는 했었습니다만 검찰 특수부 시절에 내내 상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각을 세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각을 세운 것들이 총선에 어떤 결과로 미칠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서 좀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같이 하는 것. 특수부 검사는 아까 저는 마지막에 아직 한동훈 장관이 역시 못 버렸구나 한 검사의 모습을 못 버렸구나 한 게 딱 어떤 하나 있어요. 장면에서 보셨어요? 충분히 답변 드렸습니다. 기자는 더 묻고 싶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특수부 검사로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모습을 좀 버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총선 결과부터 대통령실 또 여야 대표의 입장까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